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귀한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문득 자신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던 한 어머니의 고된 삶의 기록입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 시대 수많은 어머니들이 겪어온 깊은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딸들아, 며느리들아, 그리고 나처럼 긴 세월을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나라는 이름 석자를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가? 나 이숙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수십 년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렸을 뿐 내 진짜 이름과 꿈은 가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묻혀버렸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지난하고도 혹독한 여정이다. 이 이야기가 부디 당신의 가슴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시간은 손주 준혁이와 준하가 내 손을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속삭일 때였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지난 수십 년 고단함을 녹이는 유일한 햇살이었으니 갓 태어난 손주들의 꼬물거리는 발을 만졌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맞벌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7년을 달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내외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들 유치원 등원 준비를 시켰다. 하원 후에는 간식 챙겨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까지. 주말, 휴일, 그런 건 내게 사치였다. 남들 다 떠나는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 친구들과의 모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은 오롯이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들 내외의 편안한 퇴근길, 그리고 이 집의 살림을 지키는 데 바쳐졌다. 나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스스로 위안하며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다. 나의 마지막 소박한 희망이었다. 이제 준혁이도 초등학교 됐으니 어머님 손 많이 안 가. 내가 데리고 다녀도 충분하고.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이제 손 많이 안 가. 그 말은 곧 이제 할머니 필요 없어 라는 뜻으로 들렸다. 7년을 하루같이 보듬어 키웠는데 벌써부터 내 유통기한이 끝나는 소리인가. 나 고작 이 정도의 존재였던가. 애써 외면했던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나를 덮쳤다.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 이후 내 일상은 조용하고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토스트로 간단히 때워지고 하원 후 놀이터는 엄마의 몫이 되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이 어긋나듯 내 역할은 점점 희미해졌다. 엄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는 민지의 말 뒤에는 이젠 더 이상 어머님께 폐를 끼칠 수 없어요. 라는 차가운 선이 느껴졌다. 내 가슴에는 깊은 우물이 파이는 것 같았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제가 오늘 마트 가서 장 봐올까요? 아니, 괜찮다. 집에 아직 먹을 것도 많고. 준혁이 학교는 잘 데려다 줬니? 네, 앞으로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어머님도 이제 매번 데려다 주기 힘드실 텐데. 아니, 힘든 건 아니다. 할미가 데려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니? 어머니, 준혁이도 이제 자기 엄마가 데려다 주는 게 더 좋을 때가 됐어요. 친구들 보기도 그렇고요. 사실 학교 앞에서 할머니가 매번 오세요? 묻는 애들도 좀 있고요. 그 말은 또 한 번의 칼날이었다. 친구들 보기도 그렇다고. 나는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말인가? 손주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엄마, 우리 민지가 하는 말 잘 생각해봐. 무슨 소리니? 민지는 괜찮다는데 내가 왜 그래? 어머니, 준혁이랑 준아도 이젠 저희가 챙겨야 할 때예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계속 옆에 계시면 아이들도 엄마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할머니한테 더 기대려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희도 이젠 저희만의 방식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어요. 너희 방식? 그럼 내가 키웠던 방식은 다 틀렸다는 거니? 내가 너희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도움 저희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엄마, 민지도 우리 다 좋자고 하는 얘기야. 엄마 편히 쉬시라는 거지. 편히 쉬라니. 나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고 고생한 끝에 버려지는 물고기가 된 것 같았다. 나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불필요한 도움으로 전락하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 키운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그 세월을 견뎌왔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빈집. 그건 나 자신이었다. 아이들 옷가지며 녀석들 학용품으로 가득했던 방들은 이제 텅 비어 메아리 없는 고요함만 가득했다. 가끔 민지에게서 오는 전화는 안부보다는 형식에 가까웠고,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진우의 목소리는 마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조하게 들렸다. 그래, 잘 지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혹시나 내가 먼저 다가가면 다시 예전처럼. 아주 작은 기대였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전화기를 들었다. 진우야, 엄마야. 주말에 엄마가 너희들 집으로 김치 좀 담아갈까 해서 애들도 보고 싶고. 엄마, 갑자기 무슨 김치? 민지 씨가 마트에서 사놓은 것도 있고.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지. 그리고 주말엔 저희도 나들이 계획이 있어요. 그럼 주말 저녁이라도 잠깐 들를 수 없을까?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아, 엄마. 저희도 계속 엄마한테 매번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이젠 엄마 생활도 좀 하고 그러세요. 끊을게요. 엄마 생활? 내 지난 삶에 내 생활이 어디 있었던가. 그들의 말대로 나는 그저 이 가족의 도움이었고, 이제는 버려진 도구일 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 이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날 찾았구나.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상황을, 이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을 내가 아닌 누가 이해해 줄까? 이젠 정말이지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숙자, 너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때였다. 거울 속 나약한 내 모습이 아닌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젊은 날의 이숙자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삶을 꾸려갔던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며느리 말대로 내 생활을 해야 한다면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이숙자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텅 빈 공간에서
과거의 흔적을 뒤적이던 나에게 난데없이 찾아온 손님. 익숙한 얼굴, 잊고 지냈던 이름. 동네 어귀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오랜 소꿉친구인 순옥이었다. 늘 바쁘다고 인사치레만 하던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에 만남에 반가움보다 묘한 경계심이 먼저 들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제 와서 무슨 일일까? 어쩌면 그들처럼 나를 비웃으러 온 걸까? 지난 상처들 때문인지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서늘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 이숙자. 이게 얼마만이야? 너 이렇게 말도 없이 이사 가면 어쩌려고 했어? 아니, 너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진우나 민지가 전화했니? 네 며느리는 나한테 전화할 일 없고 내가 너 걱정돼서 왔다. 이 기집애야. 동네 아주머니들 말이 영 안 좋아. 손주들 떠나고 내가 넋을 났다더라. 너 이렇게 풀 죽어있는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넋을 놓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난 나 살기 바쁘다.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은 너희 아들 내외에게나 지나간 일이지. 너는 지금 피멍든 가슴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야, 이숙자. 너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도 했던 애야. 반에서 남자애들하고 싸우면 늘 내가 이겼고 그 악바리 이숙자가 이런 걸로 무너져? 악바리 이숙자.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누구의 엄마, 할머니, 아내. 그 수많은 이름들 속에 파묻혀버린 나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을 순옥이가 기억하고 있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순옥아,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지난 7년을 그 아이들한테 매달려서 살았어. 내 인생이 통째로 없어진 기분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야, 울지 마. 꼴랑 그깟 걸로 내 인생이 통째로 없어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 돈이며 시간이며 희생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이숙자 네 것으로 좀 살면 안 돼? 내 것으로? 어떻게? 야, 너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거 없었냐? 그 야산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지? 혹시 알아? 쓸모없어 보이던 곳에 뜻밖의 행운이 숨어 있을지. 원래 벼룩도 낯짝이 있지. 다 가져가는 법은 없거든. 네 것은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니? 뺏긴 만큼 이제 네 것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순옥이의 말이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뺏긴 만큼 찾으라니. 내 것은 내가 챙겨라는 말이 멍한 내 정신을 번뜩 흔들었다. 일생을 남의 것만 챙기며 살았는데 내 명의로 된 것이라면 나의 것이다. 어쩌면 나에게도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일렁였다. 눈물을 닦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 벼랑 끝에서 움켜진 이 단단한 결심은 순옥이의 격려와 함께 무언가를 찾아 나설 동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순옥이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부동산. 그곳에서 들려온 재개발 100억이라는 말은 죽어있던 내 세포를 다시 살려냈다. 이 세상이 내게 이런 행운을 남겨두었을 줄이야. 통쾌했다. 너무나 통쾌해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나의 눈빛과 걸음걸이, 그리고 그 모든 몸짓에 단단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찾아왔다. 나의 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반동처럼 그들의 당혹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이제 내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화성시에 있는 그 산. 정말 재개발 들어간대요?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얼마야, 엄마. 그 산이 뭐 너희들 것이라도 되니? 내 명의로 된 내 산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고할 이유가 있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제 잘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네. 그동안 저희 애들 봐주시고 저희 살림 다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셔서 힘드셨으니까 어머니 편하게 쉬시라고 분가를 결정한 거였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난 7년 내 몸 하나 성한 곳 없이 그들 뒷바라지하다 망가진 내 몸을 겨우 핑계 삼아 나를 쫓아냈던 주제에 어리석었다는 저 거짓된 후회는 나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위선에 놀아날 숙자가 아니었다. 몸이 안 좋았다는 핑계, 그땐 그럴싸했지. 나한테 애들 등원, 하원하는 거 할머니가 하는 게 보기 좀 그렇다고, 이제 애들이 커서 애미가 하면 된다고,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는 하원 도우미를 구했다는 말은 안 했더구나. 엄마, 그건 민지 씨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편하게 쉬시라고. 편하게 쉬라고? 엄마는 네 아빠랑 결혼한 이후로 평생을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보지도 못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미로만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어디 편했더냐. 너희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7년 동안 너희 아들, 딸들을 내 손으로 키웠어도 나를 일회용품처럼 버렸더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후회는 이미 나에게 충분히 쌓였어. 이제 내가 왜 너희들의 거짓된 눈물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야야, 숙자야 재개발 소식 기사 떴다. 너 이름도 나왔네. 순옥의 말에 진우와 민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기사, 내 이름, 그리고 100억. 이제 그들은 내가 진짜 부자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된 사실로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함, 그리고 이내 피어나는 새로운 욕심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냉정하게 나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어. 더 이상 너희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숙자의 삶이 시작될 테니까. 너희 가족 안에서 잃어버렸던 내 삶의 진실을 이제 내가 찾아낼 것이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막대한 힘이자 냉혹한 시험대였다. 그 돈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내가 퍼주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처절하게 증명하는 거울이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재산관리 제한, 아들의 집요한 설득,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내게 주려던 고마움이나 사랑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이라는 불경스러운 탐욕만이 번득였다. 내 아들 진우는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갖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보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는 내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위로는 단 한 조각도 없었다. 민지는 어머님께 혹시나 해가 될까봐 염려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내 앞길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통장과 문서에 박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다. 이 가족 안에서 나의 가치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의 크기에 따라 매겨졌음을, 그리고 이제 그 베풀미 더욱 커지자 그들은 온전히 나의 것마저 탐하기 시작했음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어머니, 아무래도 큰돈이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죠? 저희가 아는 좋은 분이 있는데. 엄마, 혹시 어디 엉뚱한 데 투자하면 안 돼. 우리 준혁이랑 준하한테도. 그들의 마지막 한마디,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내 순수한 마음을 조롱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다. 지난 7년간 내 피땀으로 키운 아이들을 이제 와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다니.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통쾌함, 그리고 자기 방어. 나는 더 이상 이들의 어리석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소진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내 이름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들의 최악의 순간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다. 더 이상 이들의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질 위기, 아니 나에게는 내가 꿈꾸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가장 강력한 각성의 순간이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쓸 것이다. 그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그리고 억지로 끌려온 티가 역력한 손길. 그들을 보며 나는 깊은 슬픔이 아닌 오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 내 전부였던 아이들의 존재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깨달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했다.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잔잔한 수면에 비친 하늘처럼. 아이들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음을 똑똑히 기억했다. 이 잔잔함 속에서 나의 진짜 마음과 지난 희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가라고 했어요. 우리 준혁이 많이 컸네. 이제 할머니 도움 없어도 엄마랑 아빠랑 잘 살 수 있잖아. 어머님, 준혁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매몰찼죠. 어머님 덕분에 준혁이랑 준하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밝고 건강하게 컸는데 정말 저희가 어머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뒤늦은 사과와 깨달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나마 진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습은 여전히 변치 않은 그들의 이기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 텅 비어 있었기에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었다. 나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였고 나는 그들의 배경처럼 존재했다. 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 쓰디쓴 깨달음의 순간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저희랑 분가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처 몰랐어. 늘 엄마는 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도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강하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강해야만 했던 숙자,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 나는 그저 버티고 버텼을 뿐인데 그들은 내가 가진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나의 희생을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또다시 방관했다.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은 그들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 희생이 그들의 삶의 밑바닥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었는지를 이제야 겨우 깨닫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가 내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엄마의 오랜 희생에 대한 빚이나 미안함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아주길 바라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맺혔던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진짜 마음, 즉 나의 희생은 그들의 강요된 감사나 빚으로 남겨지길 원치 않았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었고 이제 그 사랑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이숙자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진심이 이제야 그들에게 가닿았음을, 그리고 나 역시 자유로워졌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기묘한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제게 자유와 시간을 선물했고 잃었던 저 자신, 이숙자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때로는 잔혹한 반전이 가장 빛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더군요. 쓸모없다는 말이 칼날이 되었던 순간 저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이숙자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을 사랑할 뿐입니다. 저의 인생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며느리들아,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이 땅의 모든 여성들아, 내 이야기가 혹 당신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면 부디 나를 반면교사 삼지 마라. 대신 나를 보며 용기를 내어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진짜 이름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